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미국의 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네. 미국의 금리잖아요. 네. 일단 최대 변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그러니까 7자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걸 네.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 정점이 아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고요. 또 반대로 7%가 정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일단 7%가 정점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 수개월 동안 이 인플레이션의 이 움직임이 관성이 생긴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아,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간 더 7%대 이상의 오름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걸 보면은 1월과 2월 달에 한 7.2% 정도까지 올랐다가 3월 이후에 떨어지겠지만은 떨어지는 것도 하강 속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면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비. 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거비 항목이 차지하는 게 한 3분의 1쯤 됩니다. 네. 그런데 12월 달에 미국의 이 주거비가 한 4.1%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한 몇 달 시간이 걸립니다.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거비 항목의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꼽습니다. 생산자 네. 물가 지수가 12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9.7% 올랐지 않습니까? 네. 11월에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이 9.7%라는 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는 게 정점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의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정점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렇다면은 정점이라고 보는 분들도 네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네, 걸까요?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근거는 월별로 이 상승률을 갖다가 따져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를 찍기는 했지만 전월 대비 0.5%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0.9%였고 11월 달에는 0.8%였습니다. 그러니까 0.9, 0.8, 0.5 점차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중고차 신차 가격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중고차는 신차 가격이 워낙 지금 많이 올랐고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 좀 해소가 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왜 이제 정점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정점이다라고 보는 입장에 대한 또 말씀 또 근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연준은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네네.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일시적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런 얘기가 좀 싹 그렇죠. 사라졌어요. 일시적이라는 네. 표현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요.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그 베이지북에서 볼 것 같으면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일단 정점이다 아니다 이걸 갖다 논한 건 아니고요. 네.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혼란과 인력난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겠지만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현재 이 공급망이나 이 인력난에 따른 어떤 이 문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점차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높다 낮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문제가 소비자들 마음속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꺾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에 빨리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점진적인 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결국 변수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급망 혼란, 인력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꼭 집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는 연준이 나서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변수의 가능성을 갖다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공급망 이 혼란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연말 대목이 지나고 나면 미국의 서부항 그러니까 네. LH항이나 롱비치항의 그 물류 적체 현상이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외항에서 하역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배가 뭐 90척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105척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렇죠. 지금 현재 공급망 적체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10대 컨테이너항 중에 7개가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문제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은 폐쇄하는 일종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환자가 발견된 지역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롄이라든지 아니면 텐진이라든지 닝보라든지 이런 항구들은 다 큰 항구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항구를 폐쇄했다라는 그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은 해운업계에서는 혹시나 작년처럼 또 폐쇄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폐쇄는 안 했지만 그 여파는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인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역 인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들이 상하이항으로 몰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하이항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적체를 빚으면서 이 물류 이 공급망 혼란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약간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물동량, 무역량의 90%를 이 해상 물류로 해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해상 물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전 세계 항구는 네트워크로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싣고 부산항에 들러서 마자 더 싣고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또 미국에서 컨테이너를 실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또 실어서 중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사람 피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막히면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 이 한 개당 비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10배나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망 혼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물류 차질의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선원이 없어서 배가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 항구에다 쌓아 놓으면 빨리빨리 트럭이 와서 싣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싣고 나가는 트럭 운전사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과연 빨리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더군다나 중국이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써가지고 중국 항구들의 이 차질이 빚어진다면은 물류난은 좀 더 가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뭐 그 밖에도 뭐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만한 변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생각한다면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적들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물리적인 충돌로 간다면은 네. 이게 사실 뭐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 할 거 없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럼요.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는 뭐 전쟁의 북소리가 들린다라는 말까지 네, 맞아요. 등장을 그랬어요.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정말 전쟁할 것 같이 움직일 때는 전쟁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조용할 이렇게. 때가. 그러니까 네. 크게 짖는 개가 안 문다 그러잖아요. 뭐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 3월 금리 인상이나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역전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이 상수로 고려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변수는 있다는 거는 미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향방이 어떻게 될지 뭐 금 가격이라든지 채권 가격 이런 네.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정말 뭐 3번이라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뭐 3번 얘기도 나오고 네. 4번 얘기도 나오고 여섯 제이미 번, 다이먼 같은 7번. 경우는 6번, 네. 7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의 움직임을 보면은 3월 금리 인상은 거의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앞으로 나올 물가 지수를 생각한다면은 6월 달에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이까지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근데 하반기에 가서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연준 인사들이 가끔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면 이라는 항상 전제 조건을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워낙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갖다 3번 올린다, 4번 올린다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금리를 3월 올리고 6월 올렸는데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네. 못 올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015년에 12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을 했었죠. 때 네. 그때 나온 점도표는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2016년에 4번 인상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기억이 나요. 실제로 네. 금리를 올리기는 2016년 12월에 한 번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네. 경제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3월 달 거기다가 더해서 상반기에 한 번 더 정도 금리 인상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 3번이냐 4번이냐는 지금 그냥 말장난일 뿐이지 네.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할 좀 그런 지금은 분위기는 좀 아니다. 섣바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를 다시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3월에도 금리 인상이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물류난이나 뭐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네. 공급망 혼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미국의 경제가 지금 오히려 좀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3월달 금리 인상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3월 금리 인상은 분명히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더 올리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수치나 아니면은 경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 이상의 더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리와 관련한 또 금리 정책에 관련한 이슈들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예전에 한동안 좀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미국이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원유를 한참 많이 생산했던 때가 그랬었죠. 언젠가 하면은 2019년입니다. 그 당시에 네. 1년에 뽑아 그저 하루 최대 생산량이 1,229만 배럴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얼마까지 뽑았는가 하면은 작년에 1,120만 배럴을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229만 배럴과 비교를 하면은 좀 적긴 하죠. 한 10% 적긴 한데 이게 올해는 1,180만 배럴로 늘어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얼마까지 늘어나는가 하면은 내년에는 1,240만 배럴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1,229만 배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년에는 1,240만 배럴로 이때까지 세일가스를 많이 뽑을 때보다도 더 많이 생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큰 폭으로 좀 늘어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상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ESG도 이쪽으로 또 굉장히 중시하는 분위기인데 사실상 뭐 석유 회사들이 뭐 유전 개발을 뭐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왜 그런지 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석유 네. 회사들 중에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보면 큰 메이저 회사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그렇죠. 운영이 적게. 되는 그런 네.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메이저 석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ESG 때문에 이익이 나도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주거나 아니면 네.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거나 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 신규 사업 부분에 투자를 하지 신규 유전 개발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유가가 워낙 좋다가 보니까 그렇죠. 이 소규모 가족 단위 회사들이 네. 말하자면 이 유전 투자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 성장량이 늘어나 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물가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인플레 압력도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로 봐서는 좀 말하자면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죠. 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네. 화석 연료를 사용을 안 하겠다. 뭐 하기도 이런 그렇고. 쪽으로 네.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유가가 올라가니까 좀 생산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머리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뭐 환경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전기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둔화될 거다 오히려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후퇴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성장세 자체가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피치의 컨설팅 회사죠. 네. 피치 솔루션이 예측을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 79%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는 이 증가 폭이 40.3%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40.3%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 그럼요. 않습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작년에 40 비해서. 네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게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다라는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성장률이 둔화될 거로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반도체.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 기존 네. 내연기관차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전기차에 대해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도 이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를 얼마나 생산하겠다라는 네. 목표를 내걸었는데 도요타나 폭스바겐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자동차 기업들 사이에서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마구 막 질주하듯이 네.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뭐 이 밖에도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전기차 구입에 약간 망설여지는 그런 요소들이 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네. 과연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릴 만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 가격이 현재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뭐 좀 메리트가 떨어져 있는 있긴 거죠. 합니다만은 네. 가장 싼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비싸거든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전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충전소가 충분히 있다 손 치더라도 충전을 하는데 15분씩 걸린다는 점은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메리트가 있을지.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밤에 마켓에 가서 충전을 하는데 15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그럼요. 이 점을 지적을 네. 했고요. 그리고 또 전기 자동차를 저는 안 타봤습니다만은 구입을 하면 그런다 그럽니다. 80% 이상 충전하지 마라. 20% 미만일 때는 운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문구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말하자면 불안하죠. 막연한 불안감 네. 뭐 이런 것들도 그럴 것 작용하지 같아요.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세는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임계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엘리엔카나 제가 차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기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뭐 내연기관차를 샀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뚝 떨어진다든지 그럼요.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매년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20%는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 신차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비중, 이걸 침투율이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에 6.2%였는데 이게 올해는 8.2%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23%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네. 신차의 2대 이상이 전기차라면 나머지 사람들도 신차를 살 때 전기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고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은 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차량이라는 게 한 번 구입을 하면 5년 이상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구재 중에서 가장 비싼 자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 자체가 전기차로 간다라고 하면은 마치 옛날에 이 피처폰 갖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듯이 아하, 네. 급속하게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 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